조로는 밀짚모자 해적단 선실 뒤편에 서서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투를 거치며 강해졌지만 그가 꿈꾸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칭호에 도달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미호크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의지로 조로의 가슴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검검열매라는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정보를 접했습니다. 검술에 특화된 능력을 부여한다는 소문은 조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힘을 가질 수 있다면 미호크를 넘어서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동료들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루피의 자유로운 웃음, 나미의 치밀한 계획, 우솝의 끈질긴 노력, 상디의 불꽃 같은 다리 기술, 초파의 따뜻한 마음, 로빈의 지적인 눈빛, 프랑키의 열정적인 메카 사랑, 브룩의 음유 시인적 기질, 그리고 진베의 듬직함까지 이들의 믿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결심이 조로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조로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검검열매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뭘 하든 간에 내가 제일 강해져야 모두를 지킬 수 있어. 그렇게 또 한 번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미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조로는 검검열매가 쓰러져버린 고인들의 묘지라는 별칭을 가진 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작은 배를 직접 빌려 홀로 그곳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감도는 해안, 거대한 해골처럼 보이는 바위 사이를 지나치던 조로는 어느 순간 강렬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게 검검열매의 흔적인가? 그를 따라온 루피는 조로, 너 정말 이걸 찾으러 온 거야? 라며 눈을 반짝였고 조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아. 루피는 한껏 신이 나서 웃으며 좋아, 그럼 난 널 도와줄게 라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곧이어 조로와 루피는 폐허 같은 동굴 속에서 기묘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엔 비정상적으로 반짝이는 검은색 열매가 있었습니다. 조로는 망설였지만 동료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는 열매를 든 채 결연히 외쳤습니다. 내가 이 힘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검술로 세계를 제패하겠어. 검검 열매를 삼킨 직후 조로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현기증이 몰려왔고 그의 의식은 잠시 희미해졌습니다. 루피는 놀라서 조로, 괜찮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뒤 눈을 뜬 조로는 주위의 공기가 마치 칼날처럼 예리하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을 잡지 않았는데도 손끝에서 칼날이 형성되는 듯한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검검 열매의 힘인가? 루피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조로는 그의 손끝에서 얇고 날카로운 기운이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내 손도 내 몸도 전부가 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힘은 조로에게 엄청난 이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 능력을 완벽히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잘못 다루면 주변 동료에게까지 위험이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이 힘을 제대로 다루면 난 분명 미호크를 넘을 수 있을 거야. 조로의 눈빛은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다른 동료들은 조로의 새로운 능력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상디는 야, 녹비, 이제 칼로 요리라도 할 셈이냐? 라고 농담을 했고 조로는 닥쳐, 얌전하게 수련에 집중해야 돼 라고 대꾸했습니다. 조로는 일단 자신의 몸을 칼날처럼 변형시키는 기초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미가 나서서 장비와 훈련 장소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내가 계산할게. 대신 빚은 확실히 갚아. 라며 지원했고 조로는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담담히 수락했습니다. 루피는 내가 같이 연습 상대가 되어줄게. 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로가 검검열매의 힘을 사용해 왼팔을 얇은 칼날로 변형시키면 루피는 고무고무 능력으로 빠르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둘은 수없이 부딪히며 서로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조로는 점차 능력의 한계를 파악했고 조금씩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잘만 쓰면 내 검술과 완벽히 결합될 것 같아. 그리고 상디나 우소 프랑키와의 가벼운 스파링을 통해 세밀한 조준과 파괴력 조절을 익히며 그는 한 단계씩 진보해 나갔습니다. 조로는 검검열매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익히자마자 미호크에게 도전장을 내밀기 위해 서둘러 떠났습니다. 프랑키가 배는 준비됐어. 어떤 거라도 강화해 줄 테니 말만 하라고 라고 했고 조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조로를 응원했지만 루피도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로, 너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나도 보고 싶어. 네가 미호크를 이기는 순간을. 조로는 별다른 거부 없이 내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미호크가 있는 장소로 향하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해군 순찰선을 만났습니다. 우솝이 긴장하며 조심해. 해군도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외쳤고 루피는 상관없어. 일단 그냥 지나가자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군은 밀짚모자 일당을 목격했으나
직접 공격에 나서기 전에 배가 멀어져 버려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신세계 어딘가에서 미호크는 조로의 도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올 줄 알았지 과연 얼마나 강해졌을까? 그의 눈빛엔 여유와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군 본부에서는 아카이누가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카즈키 제독님, 밀짚모자 해적단이 미호크가 있는 해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카이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또 루피 녀석이 날뛰고 있군. 검은 수염 티치나 샹크스도 신경 써야 하는 이 바쁜 시점에 오로성에서는 오랜 침묵 끝에 간부들이 모여 회의를 했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로가 검검 열매를 손에 넣었다고 합니다. 미호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요. 다른 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흠세계 최강의 검사 타이틀이 바뀐다면 세계 질서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문은 그들의 뒤편에서 실루엣만 보인 채 아무런 말 없이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결단이 서린 것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 정부 역시 밀짚모자 일당과 조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드디어 조로와 미호크가 마주섰습니다. 검은 칼 요루를 등에 맨 미호크는 초연한 표정으로 조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만났군. 이번엔 얼마나 성장했을지 기대되네. 조로는 눈빛을 번뜩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 반드시 당신을 넘겠다. 루피와 동료들은 거리를 두고 이 결투를 지켜보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긴장된 공기 속에서 두 검사의 검기가 부딪혔습니다. 검검 열매의 힘을 바탕으로 조로는 몸 여기저기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미호크가 요루를 가볍게 휘두르자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로는 곧바로 칼날을 변형해 미호크의 공격 궤도를 막았고 빈틈을 노려 역습을 가했습니다. 조로의 포효와 함께 뻗어나간 칼날이 미호크의 방어를 사정없이 압박했습니다. 미호크는 생각보다 훨씬 향상된 조로의 기세에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두 사람의 공격이 반복될수록 전장은 부서지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 모습에 루피는 흥분 섞인 목소리로 조로 더 세게 가봐 라고 외쳤고 상디와 나미는 차분히 결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미호크의 방어를 뚫고 조로의 인력이 미호크의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미호크는 잠시 검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빛이 비쳤고 조로는 가쁜 숨을 내쉬며 검을 거두었습니다. 됐군, 드디어 당신을 넘어섰어. 미호크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훌륭하다. 네가 새 시대의 검이 되는 걸 허락해주마. 그렇게 조로는 공식적으로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칭호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조로, 해냈어 라고 환호했습니다. 상디도 작은 박수를 치면서 이젠 네가 우리를 지키는 칼이 되어주겠군 이라고 농담 섞인 축하를 건넸습니다. 미호크는 요루를 거두어 등에 다시 맨 뒤 조용히 조로에게 조언했습니다. 너의 검검 열매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 이 힘을 전부 활용하려면 더 많은 경험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조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야. 동료들과 함께 더 강해질 거다. 그들의 전투를 지켜보던 샹크스는 해안가 건너편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로가 드디어 미호크를 이기는 시대가 왔나? 루피도 점점 더 크게 날아오르는구나. 전쟁과 균열로 가득했던 바다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조로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엘바프의 정체불명의 검사가 나타나 거인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주로라 불리는 사내는 무지막지한 힘을 보유하고 있어 거인족조차도 쉽사리 그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은 엘바프와 친분이 있는 우솝이 먼저 걱정하며 거인족은 우리가 꼭 도와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루피도 당연히 그럼 가야지. 모험하러 가자 라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조로는 살짝 지친 기색이었지만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누군가의 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둘 순 없지 라고 결심했습니다. 이미 해군 본부에서도 엘바프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인족의 땅에 이상한 검사가 나타났다고? 게다가 밀짚모자 일당이 출동한다고? 아카이누는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 녀석들이 문제를 일으키려 하곤 로쿠규, 후지토라에게 연락해라. 엘바프 상황을 진압하라고. 한편 오로성은 이 일에 이무가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 고심했지만 이무는 여전히 무언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고대 병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사치 수색하며 루피와 조로가 행할 다음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엘바프를 향하는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나미가 지도를 펴서 항로를 설계했고 프랑키는 배의 동력을 최적화하여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점검했습니다. 로비는 엘바프 관련 고문서를 읽으면서
이나스 주로라는 인물이 혹시 과거에 언급된 전설적 검사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추측했습니다. 초파는 큰 전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상처를 치료할 준비를 철저히 할게. 라고 하며 의욕을 다졌습니다. 브룩은 바이올린을 켜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려 노력했고 우솝은 엘바프 거인들은 내 친구들이야. 내가 꼭 지켜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조로는 한편으로 새로이 얻은 칭호 세계 최강의 검사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미호크를 넘어섰다고 끝난 건 아니야. 그 말에 상디는 비웃듯 설마 자기 만족에 빠진 건 아니겠지? 라고 농담을 던졌고 조로는 바보 같은 소리 말라 그래. 라고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배는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고 점차 북쪽으로 향하는 해류를 타고 전설의 땅 엘바프로 가까워져 갔습니다. 며칠 후 수평선에 거대한 봉우리 같은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바프 특유의 외벽처럼 쏟아있는 기둥들과 언덕 위로 우뚝 솟은 성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솝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뺀 채 보인다. 여기가 내가 예전에 들었던 엘바프 라고 외쳤습니다. 루피는 신이 나서 오와 엄청 크다 라고 감탄했고 조로는 흐릿하게 보이는 300 뒤편을 살펴보며 저기 어딘가에 그 나스 주로라는 자가 있겠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배가 엘바프 해안에 도착하자 거인족 전사가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오 우솝 오랜만이군. 우솝은 감격에 겨워 오 너희들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나미는 미리 염두에 둔 물자를 나눠주며 거인족과 친선을 유지하려 했고 상디는 커다란 솥을 빌려 여러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가워하는 와중에도 엘바프 거인족의 우두머리인 한 전사가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했습니다. 나스 주로가 우리 부족을 위협하고 있어. 이미 몇몇 전사들이 무릎을 꿇었지. 그자는 검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능력을 가졌는데 보통이 아니야. 루피와 조로는 직접 나스 주로에 대한 정보를 더 모으기 위해 거인족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칼 자국으로 파괴된 건물과 검기에 쓰러져 부상을 입은 거인들이 보였습니다. 조로는 이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검이란 건 동료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일 텐데 저 따위로 남을 해치기 위해 쓰다니. 루피는 다친 거인을 보며 이 녀석 내가 혼내줘야겠네 라고 외쳤습니다. 거인들은 밀짚모자 일당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솝은 친구인 거인 전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걱정마. 우리가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조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라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검사를 그냥 둘 순 없어. 또 동료를 위해서라도 난 더 강해져야 해. 그에게 있어 나스 주로를 쓰러뜨리는 건 이제 개인적 사명감이 되었습니다. 그 시각 엘바프의 한 요새에서 나스 주로는 높은 탑 위에 앉아 전장에서 가져온 거인의 투구를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거인족 따위 내 검 앞에선 아무것도 아냐. 그의 검 끝에서 어두운 기운이 스물스물 피어올랐고 음흉한 웃음소리가 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편에서 해군 함대가 엘바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함대의 중심에는 대장 로쿠규와 후지토라가 탑승한 전함이 있었습니다. 로쿠규는 여유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엘바프 나도 처음 가보는데 거인들 상대로 한번 힘 좀 써볼까? 라고 비웃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다치는 일은 최대한 없도록 합시다. 이번 임무는 엘바프에서 날뛰는 검사와 그리고 늘 골칫거리였던 밀짚모자 일당의 체포가 주목적이니까요. 로쿠규는 코웃음을 치며 민간인, 거인족도 인간이긴 하지. 하지만 그 녀석들이랑 놀아주는 것도 귀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뒤편에서 해병들이 분주하게 무기를 챙기며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밀짚모자 해적단과 거인족을 동시에 제압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참이었습니다. 아카이누는 본부에서 이들의 출항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로쿠규와 후지토라 정도면 충분히 루피를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항상 검은 수염 티치와 샹크스가 일으킬지도 모르는 새로운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엘바프 거인족 마을의 중심 광장에는 임시회의 장소가 마련되어 조로와 루피를 비롯한 밀짚모자 일당 거인족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우솝은 거인 전사들에게 이번 작전의 중요성을 설명했고 나미는 거인족 지형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로는 말없이 지형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스 주로가 어디에 있든 결판은 직접 붙어서 내 검으로 끝내야 해. 그가 칼자루를 살짝 만지작거리자 몸에서 오라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번져나갔습니다. 나스 주로와의 대결을 상상하자 분노가 치솟았지만 동시에 침착함도 유지했습니다. 루피는 거인족 전사들과 결의를 다지며 나는 루피, 배저왕이 될 사나이야. 내 놈들을 엉망으로 만든 녀석을 가만둘 수 없지. 라고 외쳤고 거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고지어 거인족의 우두머리는 커다란 복을 올렸고 나스주로에게 도전할 의사가 있는 자들은 힘을 모아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포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대한 해군 전함들이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초록빛 나뭇잎들처럼 뒤덮인 로쿠교의 채술과 중력 검수를 준비하는 후지토라의 기척이 엘바프 전장에 깃들어왔습니다. 해군 함대가 해안가에 진을 치자 가장 먼저 전면에 나선 것은 로쿠교였습니다. 밀짚모자 루피 거기 있지? 그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엘바프 땅을 밟았습니다. 주변 나무와 풀이 마치 그를 맞이하듯 흔들렸습니다. 루피는 바로 기어사로 변신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네가 로쿠교지? 난 네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해군 대장이라는 것만으로도 만만찮을 거라는 건 알아. 로쿠교는 콧방귀를 끼며 귀찮은 녀석이군. 빨리 항복하면 피해가 덜할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격돌했습니다. 로쿠교는 자연계를 활용해 주변의 식물을 광범위하게 조종하며 공격했고 루피는 탄력적인 몸을 이용해 이를 피하거나 잘라내며 접근했습니다. 고무고무 리노 강력한 주먹이 로쿠교의 수같은 방어막을 때렸고 대지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로쿠교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몸 곳곳에서 가시나무와 거친 덩굴이 솟아올라 루피의 관절을 포박하려 했고 주변에 있던 거인 전사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칼집도 없는 녀석이 네가 진짜 해적왕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에 루피는 화를 내며 다시 한번 강력한 인력을 준비했습니다. 네가 뭔데 내 꿈을 의심해? 루피가 로쿠교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동안 후지토라는 다른 전선에서 거인족을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력 검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커다란 바위나 기둥이 자유롭게 붕 떠올랐다가 무지막지한 힘으로 내리꽂혔습니다. 거인족도 감당하기 버거운 위력에 고전했습니다. 로비는 후지토라를 견제하기 위해 사방에 손을 피워내어 시야를 가리려 했지만 후지토라는 시각 대신 청각과 색의 패기를 활용해 공격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어디 계신가? 니코 로빈 씨? 당신들은 정보가 꽤나 오랫동안 찾고 있던 분들이지요. 로빈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찾게 될 겁니다. 우리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아요. 후지토라는 가볍게 칼을 뽑아 중력을 조작했고 로빈과 주변 거인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신세를 지게 되겠군요. 저도 임무가 있어서 말입니다. 우솝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떨리는 손을 참으며 슬링샷을 꺼냈습니다. 후지토라 대장이라니 믿기 힘든 상대지만 그래도 물러설 수 없어. 엘바프의 전사들도 협공을 시도했지만 후지토라가 일으키는 인공운석과 중력파에 저마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로쿠교와 전투를 이어가던 루피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엘바프가 엉망진창이 될 거야. 루피가 분노를 머금자 몸속에서 또 다른 기운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하. 루피는 크게 외치며 패기를 한층 끌어올렸고 검은색의 빗줄기가 전신을 감쌌습니다. 로쿠교가 흠칫 놀라며 이건 뭔가 불길한 느낌이 나는군. 이라고 중얼대자 루피는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렸습니다. 고무고무 킹콩건. 엄청난 충격파가 로쿠교를 덮쳤고 숲으로 가득 찬 그의 몸 일부분이 파손되듯 허공에 날아갔습니다. 로쿠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재생을 시도했지만 루피의 거센 투지를 얕볼 수 없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겠다만 내가 이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지. 그러나 루피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내가 해군 대장을 잡아야 여기가 안전해져. 한 번 더 주먹을 내지른 루피는 로쿠교의 재생 범위를 초과하는 엄청난 충격을 가했고 결국 로쿠교는 땅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어. 루피가 외치는 순간 주변 거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루피가 로쿠교를 쓰러뜨린 것을 본 후지토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나 이 해적단은 만만치 않군요. 로쿠교가 저렇게 허무하게 당하다니. 하지만 그는 바로 태세를 전환해 거인들과 밀짚모자 일당을 상대로 중력 마찰을 가했습니다. 조로는 이미 나스주로를 찾아 떠나려는 참이었으나 후지토라의 공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루피가 로쿠교를 해치웠다면 후지토라도 막아야겠지. 검검 열매의 힘을 활성화한 조로는 칼날로 변한 팔을 휘둘러 공중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바위를 단칼에 베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조로의 기척을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라 당신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지요. 롤로노아 조로. 조로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을 알면 간단히 물러가주면 좋을 텐데. 양쪽이 정신없이 부딪히기 전에 루피가 힘겹게 달려와 조로, 내가 후지토라는 맡을게. 넌 나스주로한테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조로는 잠시 고민했지만 알겠어. 적당히 해치워라 루피. 라고 말하고 거인족 전사들과 함께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토라는 역시 강적들이 한둘이 아니군요.
라며 칼을 아래로 내리쳐 중력을 강화했고 루피와의 새로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신세계의 어떤 항로에서 샹크스는 해적선에 올라 바다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막 전해진 정보에 웃음을 흘렸습니다. 조로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됐다니 대단한 녀석이군. 루피도 드디어 해군 대장을 쓰러뜨렸나? 그 곁에 있던 베컴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크게 출렁일 것 같습니다. 검은 수염 티치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샹크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녀석은 틀림없이 뭔가를 꾸미고 있겠지. 그래도 아직 이쪽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샹크스의 생각은 복잡했습니다. 루피와 조로가 이렇게 빠르게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세상에 닥칠 거대한 파도의 전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도 그 녀석들은 분명 웃으며 극복하겠지. 바람이 잔잔히 불어오자 샹크스는 풍향을 가늠하듯 손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엘바프 거인은 나도 예전에 친구들이 있었지. 그 땅이 전쟁터가 되는 건 반갑지 않군. 그는 시가를 물고 다시금 루피 일행의 무사를 기원했습니다. 조로와 우속 그리고 몇 명의 거인 전사는 엘바프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대 유적을 개조한 요새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로빈의 조사에 따르면 나스주로가 이곳에서 거인들의 무기를 탈취하고 자신만의 군대를 조직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속은 긴장하며 조로 이거 살벌한데 뭔가 이상해 라고 말했고 조로는 검 손잡이를 꽉 쥐며 걱정마 내가 앞장설 테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위 뒤에서 나스주로의 부하들이 뛰쳐나와 기습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거인 전사들이 방패를 들고 막아섰고 조로는 칼날화된 팔로 한 번에 3명을 제압했습니다. 너희 주인놈을 불러와. 조로의 차가운 목소리에 부하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스주로는 요새 한가운데 있는 높은 탑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라 미호크를 넘어선 사내가 날 찾아왔다고? 재밌겠군. 그의 검은 마치 어둠을 머금은 듯 시커멓게 빛났고 발걸음마다 금속성 울림이 요새 전체에 퍼졌습니다. 요새 내부로 진입한 조로와 거인 전사들은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났습니다. 곳곳에 뻗은 검은 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우섭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거 함정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겠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조로는 검검 열매의 힘을 살짝 발휘해 전방을 살폈습니다. 검은 기운을 감지하며 적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는 시기였습니다. 곧바로 나스주로와 맞닥뜨릴 것 같군. 너희들은 뒤를 지켜줘. 거인 전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나스주로는 탑 최상층에서 조로를 기다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호크를 이겼다고? 그럼 곧 세상 모든 검이 내게 무릎 꿇는 날도 오겠지. 왜냐면 내가 진정한 검의 어둠이니까. 그의 목소리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로는 점차 몸이 열기를 띠는 걸 느꼈습니다. 나스주로 너도 검을 휘두르는 검사라면 반드시 내 손으로 쓰러뜨린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선 세계 최강의 검사로서 갖게 된 책임감과 사명감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드디어 좁은 복도를 지나 탑 내부의 넓은 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들 사이에 나스주로가 어둠같은 실루엣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가 롤로노아 조로인가? 미호크를 넘어섰다는 놈. 나스주로가 낮게 웃으며 검을 뽑았습니다. 그 검은 기존의 금속 광택이 아닌 짙은 흑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조로는 차분하게 무장을 갖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엘바프를 어지럽힌 검사가 맞나 보지? 검을 함부로 휘두르는 걸 그만두는 편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나스주로는 비웃듯이 네가 이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칼로 확인해봐라. 라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우섭과 거인 전사들은 뒤에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우섭은 속으로 제발 조로가 무사히 이기길 하고 바랐고 거인 전사들도 저자가 나스주로를 쓰러뜨리면 엘바프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했습니다. 나스주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흑빛 오라가 일순간 공간을 뒤흔들었고 검풍이 거칠게 내뻗으며 주변 기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로는 검검 열매의 힘을 활성화해 자신의 오른팔을 칼날로 변형시키고 왼손에는 본래 들고 있던 검을 쥐었습니다. 조로가 번뜩이는 기세로 돌진하자 나스주로 역시 놀라운 속도로 검을 내리쳤습니다. 불꽃처럼 튀는 충돌음이 홀 전체를 울렸고 둘 사이에서 생겨난 강렬한 압력은 바닥을 갈라놓았습니다. 조로는 몸을 돌려 나스주로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나스주로의 검 오라가 갑자기 형태를 바꿔 뱀처럼 휘어지며 되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칙적 공격에 조로는 자세를 낮춰 가까스로 피했고 반격으로 날린 검검 열매의 칼날이 나스주로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 한 방울이 공중에 흩어졌지만 나스주로는 통증을 느끼는 기색 없이 웃어 보였습니다. 좋아. 네가 미호크를 넘어섰다는 걸 이 한 칼에 실감했어. 하지만 난 더 어둡고 깊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의 검이 다시 한번 울부짖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가자 조로는 나스주로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괴한 기운을 눈여겨봤습니다. 저건 단순히 패기나 악마의 열매 능력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어. 우섭도 멀리서 그 기운을 느끼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걸 어떻게 이겨? 저건 인간의 것 같지 않아. 거인 전사들조차 처음 보는 힘이다. 거인족의 전통적인 검술과는 전혀 달라. 라며 경악했습니다. 나스주로는 어두운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검은 오래전 사악한 의식으로 만들어진 심연의 검이다. 피를 빨아들여 기운을 키우고 사용자를 점차 잠식해 완전한 어둠으로 바꾼다지. 그래서 난 이 세상의 모든 검객을 넘어서고 싶어. 조로는 이를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검이란 것은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다. 내 검이 아무리 강력해도 널 파멸로 이끌 뿐이야. 하지만 나스주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멸을 맞이하든 말든 이 어둠의 힘으로 세상을 무릎 꿇게 하겠다. 다시 시작된 격렬한 교전. 나스주로의 흑빛 검기가 수차례 퍼지며 거대한 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조로는 검검 열매의 힘으로 신체를 더욱 칼같이 변화시켜 공세를 막고 빈틈을 노렸습니다. 서로가 동시에 베고 베이기를 반복하며 홀의 한쪽 벽이 무너졌습니다. 바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을 잠시 마주한 조로는 허걱거리는 숨을 고르며 끝을 보자 나스주로, 더는 이곳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스주로는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도 전혀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끝이라. 네가 정말로 미호크를 이겼다면 그 힘을 제대로 보여봐라. 그의 검이 다시 한번 독같은 기운을 뿜어내며 검은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조로는 강력한 오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검 열매의 힘과 자신의 삼도류 기본기를 섞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삼천세계 아니 이제는 사검세계다. 조로의 네줄기 칼날 양손 검팔 칼날이 동시에 회전하며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바닥과 벽을 마구 파헤치며 힘을 증폭시키는 모습에 우속과 거인 전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조로와 나스주로의 마지막 충돌이 가까워지자 요새탑은 격투의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 거대한 천장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돌파편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우섭은 안절부절 못하며 조로, 탑이 무너질 것 같아 라고 외쳤고 거인 전사들은 함부로 가까이 가면 위험하다 라며 사람들을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조로는 주변 상황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모든 집중력을 나스주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검검 열매와 사검세계의 융합 기술이 마침내 선명한 빛을 뿜어냈고 나스주로 역시 검의 어둠을 최대로 끌어올려 맞섰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성광과 함께 폭발적인 충돌음이 터져 나왔고 홀 전체가 한순간 백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파편과 먼지가 거친 뒤 거인 전사들과 우섭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나스주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로는 쓰러지지 않고 아직 서 있었지만 호흡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스주로의 검은 이미 파손되어 부서져 있었고 어둠의 기운도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나스주로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절망을 동시에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네가 진짜로 세계 최강의 검사란 말이냐. 조로는 피를 흘리면서도 단호히 서서 마지막 일가를 내뱉었습니다. 검은 사용자에 따라 정의를 위해 쓸 수도 있고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어. 넌 검에 잠식당해버렸고 그 끝이 바로 여기야. 나스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섭은 환호성을 지르며 조로가 이겼다 라고 외쳤고 거인 전사들도 자리에서 일제히 축제를 벌이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위협하던 악이 마침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조로는 잠시 검을 거두고 바닥에 앉아 참 힘들었군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속과 거인 전사들이 달려와 그의 부상을 살폈고 곧 회복을 위해 약초와 붕대를 구해왔습니다. 조로 대단해. 역시 세계 최강의 검사. 우섭이 빛나는 눈으로 칭찬하자 조로는 당연하지 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엘바프 마을의 광장 쪽에서는 루피가 후지토라와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장 2명을 동시에 상대해야 했으나 로쿠규를 쓰러뜨린 뒤엔 후지토라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지토라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놀랍습니다. 로쿠규를 쓰러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를 상대로도 통할까요?
그는 칼을 들어 올려 하늘에서 소형 운석을 끌어오더니 엘바프 땅 곳곳에 폭격하듯 내리꽂았습니다. 루피는 치명적인 낙하물을 피해 빠르게 달리고 뛰어오르며 "하, 이런 건 번거롭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초인간적 신체 능력으로 대부분의 운석을 피했지만 엘바프의 마을이 크게 파손되는 것은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거인 전사들이 나서서 방패로 운석을 막아내거나 언덕을 파괴해 궤도를 틀어보려 했습니다. "이대로면 우리 마을이 무너진다" 라고 거인들이 울부짖었고, 루피는 다시 한번 패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더는 이지 못하게 해야겠어. 후지토라는 의지가 굳은 표정으로 이곳에서 당신을 체포하는 것은 해군으로서의 책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맞서면 안의 저광이 될 거라고. 해군에게 잡히고 싶지도 않거니와 엘바프를 함부로 부수는 짓은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응수했습니다. 둘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후지토라는 칼을 뽑아 수직으로 내리쳤고 곧바로 거대한 중력장이 루피의 몸을 압박했습니다. 루피는 지면에 무릎을 꿇을 뻔했지만 부러지지 않는 투지로 이를 버텼습니다. 무겁네. 하지만 난 쓰러지지 않아." 루피의 몸이 검은 패기로 물들었고 그 기세를 타고 그는 지면을 박차고 뛰어올랐습니다. 후지토라는 그의 속도에 잠시 놀라 칼을 다시 들어 올려 중력을 더했지만 루피의 주먹이 이미 그의 방어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고무고무 레드 로켓. 거대한 주먹이 후지토라의 중력장을 뚫고 강타를 날렸고 후지토라는 뒤로 몇 발자국 밀려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광장 일대가 크게 흔들렸지만 후지토라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루피가 후지토라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다른 밀짚모자 일당도 각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나미는 마을 주변에 기상 알림 구역을 만들고 천둥구름을 모아 후지토라의 시야를 교란하려 했습니다. 폭풍을 일으켜서 운석을 떨어뜨리는 궤도를 흐트러뜨리면 엘바프가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거야. 상디는 부상자들을 피신시키면서도 틈틈이 강력한 디아블 잠부를 시전해 해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여기 정리할 테니 루피나 조로가 싸우는 데에 방해 못하게 해." 상디의 발길질에 해병들은 모조리 날아갔습니다. 프랑키는 엘바프의 성벽 근처에서 거인들의 요청에 따라 포대와 무기를 개조해 후지토라가 끌어오는 운석을 요격하는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슈퍼! 거인들의 힘과 과학기술이 합쳐지면 이 정도쯤은 가능하지. 한편 붉은 음악으로 사기를 북돋웠고 초파는 부상당한 거인들과 해적단 멤버들의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로비는 후지토라의 움직임을 중간중간 막아서려 했고 진베는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바닷물을 활용해 적의 기동을 늦출 수 있어" 라며 협공했습니다. 이렇듯 밀짚모자 일당 전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협공한 덕분에 루피가 후지토라와 오랜 시간 맞설 수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중에도 후지토라는 내면의 고뇌를 품고 있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확실히 정의와 부합하는 면이 있군. 이들이 진짜 해적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을 보호하려 애쓰고 있어. 하지만 해군 대장으로서 그는 임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어찌됐건 난 여기서 너희를 체포해야 한다." 후지토라는 스스로를 다잡고 중력검을 다시금 휘둘렀습니다. "이 정도의 무게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엘바프 마을 중심부가 엄청난 중력으로 인해 붕괴 직전까지 몰렸고 주변에 있던 거인 전사들과 해적단 멤버들은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루피는 "으악 젠장, 몸이 안 움직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조로가 탑을 무너뜨리고 나타났습니다. 나스 주로를 쓰러뜨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인 전사들이 환호하며 길을 터줬습니다. 조로는 루피를 보는 순간 "이제 내가 좀 도와주지" 라며 급히 뛰어들었습니다. 중력장을 뚫고 나아가려는 조로의 검은 강렬한 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해군 대장 따위 내 칼끝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나?" 후지토라는 각오를 다진 눈빛으로 조로를 응시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와 밀짚모자 루피 둘이 동시에 덤벼올 줄이야. 하지만 난 결코 물러서지 않을 테니 깨어있는 한 계속 싸우겠다." 조로와 루피는 잠시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루피가 "조로, 한 번에 끝내버리자" 라고 외치자 조로는 "말할 필요도 없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루피는 다시 기어 상태로 몸을 굴려 거대한 주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검검열매의 힘을 최대치로 발휘해 온몸을 칼날로 감싸며 가장 강력한 배기를 준비했습니다. "곰고무 킹콩건" 루피가 포효하듯 외치며 주먹을 내질렀고 조로는 "흑도일섬" 이라 외치며 바람을 가르는 칼바람을 후지토라에게 내리꽂았습니다. 후지토라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중력장을 높였지만 동시에 두 방향에서 밀려오는 충격을 완벽히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강력한 일격을 버티고자 발버둥쳤으나 결국 지면이 함몰되며 후지토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루피와 조로의 합동 공격으로 후지토라는 거대한 구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잠시 후 먼지가 가라앉고 후지토라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큰 부상을 입은 듯 움직임이 더뎠습니다. 이렇게도 강해졌단 말인가. 밀짚모자, 루피 그리고 롤러노와 조로. 루피는 한계를 넘은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조로 역시 피투성이었지만 칼을 거두며 해군 대장 2명을 엘바프에서 쓰러뜨렸군. 이라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인 전사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해적단은 진짜 특별하다. 우리를 구해줬어. 마을 곳곳에서 살아남은 거인들이 하나둘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밀짚모자 일당을 환영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엘바프를 위협하던 나스주로와 해군 대장들이 제압당해 섬은 사실상 안전해진 상태였습니다. 우솝은 휴, 이렇게 힘든 싸움은 처음이야 라고 말하며 땀을 닦았고 나미와 로비는 조용히 부상자를 확인하며 안도했습니다.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동시에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자 해군 함대는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해병 간부들은 도망가, 더 이상은 무리야 라고 소리쳤고 함선들은 황급히 엘바프 해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디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해병들을 보고 이 녀석들 그래도 목숨은 부지해야겠지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키는 로쿠규가 일어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금이 기회야 라고 응수했습니다. 루피는 후지토라를 내려다보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잡아가고 싶었던 거냐? 라고 묻자 후지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해군으로서의 본분이었다. 그리고 네가 점점 세상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루피는 씩 웃으며 난 해적왕이 될 거니까 누구의 눈에도 위험해 보이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후지토라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짓고 조용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거인 전사들이 그를 묶어두려 했지만 나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죠 라고 제안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가 모두 끝나고 엘바프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곳곳에 무너진 건물과 파편 그리고 다친 거인들과 해적단의 멤버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초파는 쉬지 않고 부상자들을 치료했고 거인족의 의사들도 합류하여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룩은 부드러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고 진베는 수해물을 끌어와 무너진 지역을 청소하며 구조 작업을 도왔습니다. 조로는 몸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를 꿰매면서도 나스주로와의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사악한 검의 힘, 그걸 내가 아니었으면 상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 검검 열매와 자신의 패기가 합쳐진 결과였기에 가능했던 승리였습니다. 루피 역시 로쿠규, 후지토라와 싸우며 얻은 상처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밝은 표정으로 다들 고생했다. 근데 우리는 했지? 라고 외쳤고 동료들은 그 말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한편 우솝은 엘바프 친구들과 감격에 재회를 했습니다. 고마워 우솝, 네가 몰고 온 동료들이 우리를 살렸어. 우솝은 얼굴이 빨개지며 나야 언제나 대단하지 라고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바다 곳곳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엘바프에서 해군 대장 2명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패배라는 충격적인 기사가 일제히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자들은 세계 최강의 검사로 등극한 조로 해군 대장에 맞선 루피라는 표제를 뽑아냈습니다. 이 보도는 곧바로 마리조아의 오로성에 전해졌고 오로성의 5노인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적의 활약을 넘어선다. 해군 대장 둘이 패배했다니. 한 노인이 책상을 치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노인은 롤로노와 조로가 검검 열매를 얻고 그 힘으로 미호크를 넘어선 것도 모자라 이제 해군 대장까지 세상의 균형이 크게 기울고 있어 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뒤편에 선 이무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눈빛만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오로성은 이무의 의중을 알 수 없었으나 밀짚모자 일당을 본격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어. 티치도 샹크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신세계 깊숙한 곳에서 검은 수염 티치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웃어댔습니다. 지하, 루피 녀석 대장들을 또 쓰러뜨렸다고? 재미있는 시대가 왔네. 조로가 미호크를 이긴 것도 놀라운 소식이고 그의 부하들은 캡틴, 이대로 두면 밀짚모자 해적단이 세상을 흔들어버리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 섞인 목소리를 냈지만 티치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녀석들이 일으키는 소동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노리는 그것을 손에 넣는 과정에서 혼란은 오히려 도움이 될 테니까. 티치는 이미 몇몇 상황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며 새로운 동맹 혹은 배신을 모색 중이었습니다. 자, 해군이 힘을 잃어가고 밀짚모자 일당이 우쭐댄다면 우린 어둠 속에서 원하는 걸 빼앗으면 그만이다. 검은 수염 해적단의 기함에서는 거대한 함포를 새로 장착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티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잘 봐둬라. 이 시대는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을 쥔 자가 웃게 돼 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바프의 지도자들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감사의 표시로 큰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곳곳이 파손되어 완벽한 축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이들은 전사의 기념을 중요시하여 힘겨운 승리에 감사를 표하고자 했습니다. 루피는 이미 고기 향기에 눈이 뒤집혀 오아 고기다 라고 환호했고 우섭은 친구들과 재회에 이런저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상디는 큰 솥에 여러 음식을 끓여 거인들에게 나눠주었고 상냥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에 거인족 여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조로는 부상 회복을 위해 붕대를 칭칭 감고도 술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수고했어 조로. 라는 말에 조로는 술맛은 좋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프랑키와 브룩, 진베는 건물 복구 작업을 조금이나마 돕고 로빈과 나미는 도서관에서 엘바프에 관한 역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평화의 시간이 흘렀고 엘바프는 차츰 재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인족들은 밀짚모자 일당을 진정한 전우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깊은 우정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39장 라이벌들의 움직임. 엘바프에서의 승리 소식은 샹크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루피 정말 대단해. 이제 해군 대장을 쓰러뜨릴 정도라면 내가 그 녀석에게 물려준 밀짚모자도 곧 제 역할을 다하겠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샹크스 해적단 멤버들은 그러면 캡틴도 슬슬 움직이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세상이 좀 더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키드나 로우 같은 다른 해적들도 루피와 조로의 활약에 자극을 받아 신세계 곳곳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난 키드다? 루피만큼이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왕이든 해군이든 다 부숴버리겠어. 키드는 자신의 해적단과 함께 해군 함대를 습격했고 로우는 정보기관의 비밀 연구소를 파헤치는 등 연쇄적인 소동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정부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혼돈에 대해 각종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잔뜩 손발이 묶인 해군으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마린포드에서는 아카이누가 병상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로쿠규와 후지토라의 패배 이후 해군의 위상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검은 수염 녀석도 활동을 시작하고 키드나 로우도 설치고 있다고?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미 해군 내부에서는 이젠 밀짚모자 해적단을 섣불리 상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장교는 사왕 중 하나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며 의견을 냈습니다. 아카이누는 이런 반응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왕? 그런 칭호 따위 내 눈엔 다 똑같은 쓰레기 해적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이상 대장을 추가로 파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전력을 잃은 해군은 신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대응하기에도 벅찼습니다. 아카이누는 이를 애써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좋다, 이대로 놔둔다면 세계 정부마저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 검은 수염, 샹크스, 그리고 루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 녀석들이 이 세계를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없애버릴 테니. 그의 눈에는 복수가 가득했습니다. 엘바프에서의 축제가 끝나고 밀짚모자 일당은 다시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거인족 지도자는 루피의 손을 잡으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엘바프에 언제든 다시 찾아오면 널 성대한 잔치로 맞이할 거다. 라고 외쳤습니다. 루피는 해맑은 미소로 고맙다. 꼭 다시 올게. 라고 답했습니다. 우섭도 친구들과 눈물을 글썽이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더 큰 모험을 하고 돌아왔지? 다음에 또 올 땐 난 전설이 되어 있을 거야. 조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몸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군. 그러자 나미가 조로, 다음엔 좀 더 빨리 끝내라고. 우리 마음고생이 심하다니까. 라고 핀잔을 주었고 조로는 무덤덤이 내가 대신 싸운 덕분에 다들 무사했지 않나.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밀짚모자 해적단의 배는 광활한 바다 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행보는 이미 전 세계에 주목받고 있었고 어디로 향하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리조와 깊숙한 곳, 음침한 분위기 속에서 이무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이는 거의 없었지만 오로성조차도 이무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두운 방 한켠에는 커다란 고대 문서와 과거의 어떤 왕국에 대한 사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무는 그 문서를 천천히 넘기며 루피의 사진이 담긴 신문을 읽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손가락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뒤에 일족, 고대 왕국, 그리고 현재 세상을 뒤흔드는 해적들. 이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오갔지만 겉으로는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깊은 눈동자로 세계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곧 오로성의 일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이모님, 엘바프 사태에 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모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 냉담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다시 배를 탄 밀짚모자 일당은 다음 목적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미가 해도를 펴고 지금 해군이 바짝날이 서 있으니 최대한 피해가 적은 항로를 택해야 해. 아니면 우리가 위험지역으로 직접 간다면 몰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재미있는 곳이면 뭐든 좋아. 라고 선언했고 우소봉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도 안 돼. 이제 좀 쉬어야지. 라고 외쳤습니다. 로비는 그 사이에서 고대 유적에 관한 문헌이 남아있는 섬이 근처에 있다고 해요. 거기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조로는 팔짱을 낀 채 어딜 가든 상관없어. 어차피 훈련은 계속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상디는 혹시 맛있는 재료가 많은 섬이면 좋겠는데 라며 다른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여러 의견이 뒤섞인 끝에 나미는 손가락으로 지도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면 해군이 몰려있는 곳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고대 문헌이 전해진다는 섬도 경유할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방향이 정해지자 루피는 환호했습니다. 좋았어. 가자 모두. 밀짚모자 해적단이 새로운 항로를 택해 바다로 나아가는 와중 샹크스 역시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이누가 나서서 무리하면 재미없어지겠지. 근데 루피가 해군 대장 둘을 쓰러뜨렸다니 정말로 신경 쓰이는군. 벨컴스가 이제 루피도 상황급 전력이라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샹크스는 고개를 젓고 아직은 달라. 진짜 바다의 왕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더 많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샹크스는 밀짚모자 해적단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루피는 내 소중한 동생 같은 존재니까. 조로라는 남자도 이제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었으니 정말 볼만해졌어. 샹크스 해적단은 곧 세계 정보와의 또 다른 교섭이나 혹은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항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니 늘 대비해야지. 샹크스는 칼을 만지작거리며 다시금 과거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루피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한편 검은 수염 해적단은 거대한 섬을 하나 점령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곳은 해군이 다스리던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였기에 정부와 해군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치치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긴 검은 수염 구역이라 부르면 된다. 해군이든 정부든 건드릴 생각 말라고. 그의 무서운 통치 방식에 섬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아카이누는 본부에서 분노의 몸을 떨었지만 이미 해군 대장 2명이 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이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했습니다. 검은 수염, 샹크스 그리고 루피 전부 다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싶지만 지금 전력이 부족하단 말인가? 치치는 이 혼란을 틈타 또 다른 고대 무기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로빈이 쫓고 있는 고대 문명 자료를 그 역시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아직까진 조용히 움직여야지. 결국 중요한 건 힘과 정보 아니겠어? 밀짚모자 해적단은 항해 도중 오래된 문헌이 남아있다는 작은 섬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나미와 로빈은 여관의 짐을 풀자마자 현지 도서관과 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엘바프 전설 그리고 과거의 시면의 검에 관한 기록이 혹시 남아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로빈은 나스주로의 검이 혹시 역사적으로 언급된 전설적 검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런 기록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오래된 기록 보관소에 일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미는 거기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검검열매는 옛날에도 전설로 남았다고 하네. 사용자는 자기 몸을 완전히 칼날로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검언을 불러낼 수 있다고. 로빈은 묘한 표정을 지으며 조로가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미는 그럼 또 얼마나 무모한 전투를 벌이려나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섬을 떠나기 전 섬 주민들에게서 혹시라도 해군이나 검은 수염 해적단의 움직임을 듣지 못했는지 확인했고 섬 주민들은 최근엔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 다만 주변 바다가 예전보다 거칠어졌다는 것뿐 이라고 답했습니다. 조로는 배 위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쑤셨지만 그는 이 부상조차도 나의 일부다 라며 땀을 흘렸습니다. 루피는 게으르게 일어나서 조로, 아침부터 빡세네. 나도 같이 할까? 라고 웃었고 조로는 너야말로 아까 해군 대장들과 그렇게 싸우고도 멀쩡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루피는 근육이 좀 욱신거리긴 하지만 배고픈 게 더 문제야.
라고 철없는 소리를 냈고 조로는 피식 웃으며 역시 넌 그런 녀석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상디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나머지 동료들도 각자 할 일을 챙겼습니다. 브룩은 항해 중에 쓸 음악을 새로 작곡하고 있었고 프랑키는 배의 하부를 점검하며 무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우솝은 새 총알과 탄환을 개발하고 초파는 약초를 정리해 만일의 부상에 대비했습니다. 또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조로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적은 이제 해군 대장보다 더 강할 수도 있어. 그래도 물러서지 않겠어. 그 말에 루피는 좋아. 어떤 적이 와도 다 때려눕히자 라고 화답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던 중 조로는 배의 갑판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 범검 열매의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범검 열매를 완전히 통달하면 전신을 칼날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검기에 영혼을 실어 원격 공격도 가능하다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조로는 이미 팔과 다리를 칼날로 바꿔 근접 공격을 했지만 아직 원거리 기술은 숙련되지 않았습니다. 썩 쉽진 않군. 그래도 세계 최강의 검사라면 완벽히 익혀야지. 우솝이 새로 개발한 투척용 표적을 배 곳곳에 설치해 놓자 조로는 그것들을 향해 칼날을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기운을 뻗으면 확실히 칼날 같은 형체가 형성되긴 했으나 사거리가 충분치 않았습니다. 상디는 이를 보며 흥 대단한 척하더니 아직 갈 길이 멀잖아 라고 비꼬았고 조로는 뭐라? 네가 고작 발로 하는 요리사 주제라며 분노했습니다. 둘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루피와 나미 그리고 다른 동료들은 웃으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젠 이런 광경도 익숙하네. 조로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더 강해지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연습해야 해.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의외의 방문객이 밀짚모자 해적단의 배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트라팔갈 로우의 해적선이 근처를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우는 대보자크 모자를 쓴 채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게 사는 것 같군. 밀짚모자야. 루피는 반갑게 로우 너도 잘 지내는구나 라고 소리쳤고 로우는 너희가 해군 대장 2명을 쓰러뜨렸다는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와봤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로우는 검은 수염 티치가 또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 혼자서 대응하기엔 버겁다고 생각해서 말이야. 너희와 다시 한번 동맹을 맺으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조로는 이 제안을 들어보더니 검은 수염이 노리는 게 분명히 고대 무기나 포네그리프 같은 거라면 로빈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지 라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곧바로 좋아. 동맹? 난 찬성 이라고 답했고 나미와 로빈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밀짚모자 1단과 로우 해적단은 다시 한번 임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검은 수염의 음모를 파헤치고 세계 정부의 폭주를 막으며 최종적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세계 전체가 요동치는 가운데 각 사왕들의 행보에 전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빅맘 해적단은 이전 전투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카이도는 이미 루피와 동맹 세력에게 패배한 뒤 종적을 감췄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왕 샹크스와 검은 수염 티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샹크스는 바다를 순찰하며 정세를 주시했고 티치는 공포정치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루피가 사왕급에 가까운 위상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사왕의 자리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들에는 새로운 사왕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실렸고 그 중심에 밀짚모자 해적단이 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한편 정부 측에서도 사왕이라는 호칭을 새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해적들이 스스로 붙인 칭호에 불과하다. 우린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지만 오로성 내부에서도 이미 대중이 그렇게 인식한다면 우리의 통제만으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세계는 불안정한 균형 위에서 누가 다음 세대의 해적왕이 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계속하던 밀짚모자 해적단은 한적한 섬에 도착해 물잡, 보충과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조로 나중에 신나게 술이나 마시자 라고 말했고 조로는 붕대를 감은 채 너랑 마시면 내가 더 많이 마실 텐데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말에 상디는 술만 마시지 말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라고 라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나미와 로빈은 시장을 돌며 기념품과 책자를 구경했고 초파와 우솝은 성 곳곳에 있는 재밌는 놀이 시설을 찾아다녔습니다. 프랑키는 배의 소모품을 구매하고 브룩은 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구경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조차도 오래가진 않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만큼은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작은 여유를 즐겼습니다. 마을 한복판 작은 선술집에서 조로는 술잔을 기울이다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떤 놈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라며 시선을 문 밖으로 돌렸습니다. 상디도 그 느낌을 공유한 듯 담배를 비벼 끄며 누가 봐도 수상하네. 해군의 첩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수염 쪽 스파이일 수도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여유롭게 그럼 그냥 부숴버리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나미와 로비는 신중을 기했습니다. 잠시 후 수상한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밀짚모자 해적단 맞으십니까? 그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의 명령으로 당신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조로는 당장이라도 칼을 뽑을 듯한 자세로 누구 명령이지? 라고 물었고 남자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조만간 더 큰 존재가 직접 찾아올 겁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상디는 뭐야? 뭔가 협박 비슷한 건가? 라고 물었고 남자들은 황급히 뒷문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조로와 루피는 뒤쫓으려 했지만 이미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수상한 접촉 이후 밀짚모자 일당 내부에는 어딘가 찜찜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나미는 더 큰 존재라니 설마 세계 정보국은 오로성이 직접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추측했습니다. 루피는 커다란 적이라면 더 재미있겠네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해군 대장을 쓰러뜨렸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 조로의 말에 모두가 수긍했습니다. 한편 로우가 이 정보를 듣고 찾아와 검은 수염 쪽이 아니라면 정보가 새로운 병기를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그들이 뭘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릴 쉽게 놔둘 리가 없지 라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밀짚모자 일당은 재빨리 섬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민간인이 많으니 큰 전투가 벌어지면 피해가 클 거야. 일단 이곳에서 멀어지자. 상디의 말에 전원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항해를 시작한 그들. 이내 바다 저편에서 기묘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건 뭘까? 루피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안개를 바라봤고 조로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안개를 뚫고 나온 것은 해군 함대도 검은 수염 함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칠흑 같은 그림자들이 바다 표면에 서려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디 재앙의 씨앗 세계의 균형. 로비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고대 문헌에서 읽은 적이 있는 문장 누군가 고대 왕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그러나 배가 그 방향으로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우솝은 이건 귀신 같아. 난 안개 싫어. 라며 겁을 집어먹었고 초파도 겁이 잔뜩 났습니다. 프랑키와 상디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당장 접근하면 위험할지 몰라. 라며 경계했습니다. 결국 루피는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라도 함정일지 모르니까.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두가 키를 돌려 항해 방향을 변경했고 안개는 어느새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조로는 다시금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 그리고 우린 반드시 그놈들과 마주치게 될 거다. 며칠 뒤 밀짚모자 해적단 앞에 거대한 해협이 나타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기 직전처럼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였고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나미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며 이건 보통 폭풍이 아니야. 인위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 라고 지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면이 솟구치고 커다란 물기둥이 일어나며 배를 휩쓸어갈 듯한 기세를 보였습니다. 루피와 조로는 재빨리 독과 갑판을 안정화시키려 했고 프랑키는 엔진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배가 부서질지도 몰라. 우솝이 절규하듯 외쳤고 상디와 진배가 서로 협력해 물결을 가르며 배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난 물속에서 뒤를 밀어줄 테니 상디 넌 맨 앞에서 파도를 가르고 가라. 진배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졌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단합 덕에 배는 간신히 전복을 면했습니다. 폭풍의 중심권을 빠져나오자 파도와 바람이 서서히 잠잠해졌고 하늘은 다시 맑음을 되찾았습니다. 모두가 지쳐서 갑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루피가 허걱거리며 물었고 나미는 모르겠어. 누군가 일부러 방해하려는 것 같았어. 라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바다 건너 어딘가 누군가가 스노글로브처럼 생긴 기계를 조작하며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내 실험체들이 잘 버텼군. 역시 밀짚모자 해적단답달까? 기계 음성이 울리고 뒤편에 사람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정보에 휘장을 달고 있었지만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해군 대장도 오로성도 아닌 별개의 조직. 과연 이 인물은 자신의 성과를 어느 곳에 보고하는 듯 통신기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병기 헤일 발생장치 테스트는 성공적입니다. 지금 당장 대량 생산에 돌입하면 신세계 전역을 호령할 수 있을 겁니다. 통신기의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만족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응답했습니다. 좋아. 이대로 가다간 밀짚모자 일당도 가만두지 않을 것 같군.
그들은 해군의 공백을 틈타 세계 정부 내부의 또 다른 세력이 은밀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세력이 앞으로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폭풍을 벗어난 뒤 밀짚모자 해적단은 한무인도 근처에 닷을 내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낯선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기발엔 해골 문장이 있었지만 해적단의 정체는 불분명했습니다. 상디가 뭔가 이상하다며 경계태세를 취했고 조로는 이미 검을 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내린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헬메포! 루피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헬메포는 과거 코비와 함께 해병으로서 루피와 연을 맺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해군 제복이 아닌 사설의상에 가까웠습니다. 밀짚모자, 그리고 조로 시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헬메포는 다급히 설명했습니다. 코비가 위험해요. 최근 정부 내에서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해군까지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코비는 그것을 조사하다가 행방불명됐어요. 해군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당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루피는 과거에 함께했던 우정과 코비가 해군이지만 자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뭐? 코비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조로도 헬메포를 짧게 쳐다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 해군들이지만 코비는 예외지 라고 말했습니다. 헬메포의 사연을 들은 밀짚모자 일당은 잠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개입하면 해군과도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 나미가 우려를 표했지만 루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코비는 내 친구야. 도와주고 싶어. 조로는 팔짱을 끼고 뭐 일단 가보자고. 누가 또 뒤에서 이상한 짓을 꾸미는 건지 확인해야 하기도 하고 라고 거들었습니다. 상디 역시 그럼 출발할 준비를 하지 라고 동의했습니다. 헬메포는 안도하며 이 근처 해역에 코비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이 있다고 해요. 저랑 함께 가주시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피는 망설임 없이 좋아 안내해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배는 다시 출항했습니다. 헬메포가 알려준 좌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점차 해류가 이상하게 꼬여있는 구역에 도달했습니다. 나미가 나침반을 들여다보며 이건 로드 포네그리프 위치도 아닌데 나침반이 이상해 라고 당황했고 프랑키는 뭔가 기계방에 전파가 있는 건가?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또다시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누군가가 이 해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 현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코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좌표에 도착한 그들은 눈에 띄는 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헬메포 여기가 맞아? 루피가 물었고 헬메포는 낭패한 얼굴로 예역이 분명 맞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바다 아래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조로는 예리한 감각으로 이를 캐치하고 모두 조심해 라고 외쳤습니다. 곧 거대한 철문 같은 것이 수면 위로 솟아올랐고 안개가 걷히자 바다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해적기지? 프랑키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아마도 정부나 해군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시설 같아 라고 추측했습니다. 상디는 코비가 여기 갇혀있을 수도 있겠군 이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진입하느냐였습니다. 철문은 단단해 보였고 자동방어 시스템이라도 갖추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미는 폭탄이라도 써야 하나? 라고 고민했지만 조로가 내가 베어버리면 되지 라고 간단히 선언했습니다. 루피는 신나서 그럼 가자 조로 함께 부수자 라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경계에 들어선 병력과 금세 충돌했습니다. 누구냐? 이곳은 출입금지 구역이다. 정부 측 요원들이 총을 들고 나섰지만 루피와 조로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코비 기다려라. 비밀기지 내부로 돌입한 밀짚모자 일당은 길고 긴 복도를 따라 전진했습니다. 해군 기지와는 전혀 다른 음침하고 실험적인 분위기의 시설이었습니다. 곳곳에 정체불명의 기계와 연구 자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빈이 한 문서를 주워 읽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인공악마의 열매 대량 생산, 해일 발생 장치, 그리고 고대 무기 탐색 로봇 정보가 이런 것까지? 나미도 부들부들 떨며 세상에 이 정도면 해적보다 훨씬 더 무섭잖아 라고 탄식했습니다. 상디와 프랑키, 우섭 초파는 복도의 다른 방들을 수색하며 여러 실험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한 방에서는 코비가 정신을 잃은 채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헬메포가 달려가 눈물을 글썽이며 코비 라고 외쳤고 초파가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코비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뭔가 주사기를 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이곳에서 이상한 실험을 당한 거야. 조로는 분노를 느끼며 칼을 꽉 쥐었습니다. 루피는 이를 악물고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스피커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밀짚모자 일당 여길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정부 고위 관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너희가 서 있을 자리가 없다. 루피와 동료들은 분노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채 코비를 구조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이곳에 감춰진 비밀들이 밝혀지면 세상은 또 한 번 거대한 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었습니다.